안녕하십니까. 1학년 한국사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정근대사를 하게 될 텐데, 장상경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별개로 선생님하고 수업에서, 출결과 관련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결을 수업하기 전에 출석 체크만 확인이 되면 출석 체크하고 율로 인해서 이제 출결 확인을 해줬죠. 그런데 이거에 진도율 확인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변경은 출석 체크 플러스 댓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쓰면 역시 출결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때 댓글은 어떤 걸 쓰고 언제까지 쓰느냐, 이거 기한은 수업 후 3일 안에 작성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혹 50분보다 좀 길게 찍을 때도 있고, 아니면 딱 50분이나 45분 이때쯤 끝나면 중간에 또 필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내에 다 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 그날 하루 7교시 다 마치고 8교시나 7교시 다 마치고 수업을 마저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었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니까 댓글을 3일 안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 지나면 선생님이 어쨌든 3일 안이고 내용은 느낀 점이나 아니면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이 지나면 선생님이 이거를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출결 확인도 할 것이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기부에 세특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뭐 썼는 그대로를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걸 보고 성실하게 잘 썼다면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보고 교과세 특 쓸 때 참고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반영 어느 정도 할 만한 게 있으면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석 체크 반드시 해야 되고, 출석 체크만 하고 댓글 안 쓰면 뭐 인정해 주겠지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댓글도 3일 안에는 해야지, 그래야지 3일 뒤에 선생님이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출결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생기부 교과세 특에도 써줄 거예요. 앞으로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나 좀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알겠지만 교과세 특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교과세 특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테니까 꼭 성실하게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지 뒤에 있던 확인 학습 문제를 좀 풀면서 시작합시다. 자,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거 선생님이 다 문제를 풀어오라 했었죠. 그러면 옳은 것은 뭐죠? 이 시기는
요거는 뭡니까? 빗살무늬 토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죠. 쓰지 않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빗살무늬 토기. 따라서 이거는 전부 다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고인돌 축조는 청동기 시대이니까 아니고, 세영동검도 청동기니까, 이거는 철기니까 아니고, 거친무늬 거울도 청동기니까 아니고, 실을 뽑는 데 사용되는 가락바퀴가 사용되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는 철기시대의 중국과의 교류 내용이죠. 다음, 문화유산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가장 적절한 거.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거 뭐죠? 이거 동검인데 비파형 동검. 이거는 미성리식 토기. 요거는 고인돌. 이렇게 되면 이걸로 다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는 고조선이고,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나왔죠. 따라서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나오네요. 계급사회가 성립되었다. 1번이죠. 농경 시작은 신석기 혁명이라 하죠. 토기 처음, 요것도 신석기. 주로 동굴과 바위건을, 요거는 구석기. 대부분 무리를 지어, 요거는 이동생활, 요거는 구석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스탠드.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습지 초기 국가의 성립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기본적으로 초기 국가의 성립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니까 최소한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자, 먼저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역사서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역사서에만 나와 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이 실제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역사서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건국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건국설화예요. 그럼 건국설화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 책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설화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체로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경북대학교 김문기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 고전의 세계에 대한 그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설화예요. 고조선에 대한. 고기라는 책이 옛날의 기록이에요. 고기에 이렇게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 이게 지금 원문 그대로를 한글로 해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국유사를 지었는 저자가 일현이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삼국유사에 이 당군설화를 지을 때 옛날의 어떤 기록을 보고 그걸 그냥 따라 썼는 거다라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환인 제석을 그러니까 환인의 서자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는 보지 맙시다. 그래서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랬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환인이라는 건 우리가 해석을 굳이 하자면 하느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라는 사람이 하늘에 살면서 항상 인간의 세상을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기 내려가서 뭔가 뜻을 펼쳐보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은 아들의 뜻을 알고 그런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보내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그러니까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까 삼위태백이라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이 삼위태백이라는 곳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어서 이에 천부인 세계 그 하늘에서 뭔가 이 아들한테 즉 하느님이 환웅한테 내려가서 인간 세상 한번 이 삼위태백에 가가지고 인간 세상 한번 다스려 봐라. 그러면 그냥 내려가기 좀 그러니까 내가 선물 3개 줄게. 뭐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요 삼위태백이죠.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대요.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는 건 살기 좋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환웅이라는 애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태백산 꼭대기에 왔다인 거죠. 그래서 이 무리 3,000명이라는 것은 환웅이 진짜 하늘에서 왔는 것이 아니라 환웅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환웅 무리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있다면 토테미즘은 우리 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웅 무리의 토테미즘은 토템은 환웅이 우리 자신들이 토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환웅이 누구냐?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를 나타내 주느냐 하면 선민사상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죠. 이들은 곰을 토템으로 삼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에요. 근데 이 부족은 환웅 즉 하느님의 아들을 토템으로 삼았으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월의식이 있다. 이거는 어떤 우월의식이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 우월의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곳을 내려와 신시라 했는데 이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풍백은 바람이죠. 바람,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바람, 비, 구름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웅무리는 첫 번째 아주 뭐가 우월하다? 농사 기술, 즉 최소한 바람, 비, 구름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농사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우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또 뭐가 우월하느냐 하면 철기가 아니죠.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곰 부족이나 호랑이 부족 이런 부족들은 석기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었고 이 환웅무리 애들은 농사 기술도 아주 좋았고 청동기도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선민사상, 우월의식 이런 데 빠져서 최소한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수호신은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다스렸다라는 건 이 지역을 어느 정도 평정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같은 지역에 살았다 이 말이겠죠.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우리도 청동기를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농사 기술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죠.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 이걸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파트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보죠.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 먹었다. 곰은 몸을 삼긴 지 21일 37일 만에 37이 21이죠. 그래서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삼가하지 못해 조심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못 되었다. 곰이 여자가 되었으니까 웅녀죠.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여기에 신단수 있죠. 여기에 단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신단수 아래에 가서 아기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당군왕검이라 했다. 이게 당군 설화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요거죠. 곰과 범입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곰 톱템 부족이죠.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이 지역에 같은 굴에 살았다는 건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들은 토착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토착 부족이고 환웅무리는 이주를 한 거죠. 이주 민족입니다. 그러면 토착 부족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청동기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웅무리들이 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니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환웅 부족한테 우리 잘 지내봅시다. 부족 연합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자 쑥과 마늘을 주면서 했다는 건 뭐 서로 간에 이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와는 부족 연합에 성공하고 누구는 여기에서 도태되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곰은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즉 말하자면 그래서 보면 웅녀가 혼인할 상대가 없으므로 그래서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이게 이제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범은 능히 상가하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도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 부족 사이에서 연합해서 낳는 아기가 누구냐면 당군왕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군왕검은 뒤에 나오겠지만 요건 따로 설명할게요. 이거는
명칭이에요. 명칭이고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보면 이제 삼국 설화에 대해서 당군 설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국설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편에 속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당군설화가 전부 다 사실은 아니죠. 아까 봤다시피 뭐 하늘에서 진짜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했고 곰과 호랑이가 진짜 사람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참 고전에 BC 2333년에 당군왕검이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요거는 아까 뒤에 그 삼국유사 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선민사상이죠. 무슨 부족이죠? 환웅 부족과 그 다음에 무슨 부족의 결합? 곰. 그래서 환웅 부족이라는 것은 선민사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곰 부족도 이제 역시 이런 걸 보면 토테미즘이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호랑이 부족은 도태되었다. 그 다음에 당군 왕검이 출연하는데 당군 왕검은 당시 왕의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재규 선생님이 당군 왕검이 된다면 박재규 당군 왕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당군 왕검 자체가 사람 이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군 왕검은 다시 두 가지 용어의 그 융합이에요. 그래서 당군이라는 건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고 왕검이라는 건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군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를 합쳐서 당군 왕검이라고 쓰는 걸 보니까 이 사회는 무슨 사회다? 재정 일치 사회일까요? 재정 분리 사회일까요? 그렇죠. 이 사회는 재정 일치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일치와 재정 분리는 무슨 뜻입니까? 재는 제사장, 정은 정치적 지배자인 거죠. 두 가지 역할을 두 사람이 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했다는 뜻입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당시에 왕이 동시에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정일치사회라는 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동시에 왕 역할을 수행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기능이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만으로 해당하는 국가의 나 부족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으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은 정치적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같이 플러스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시에 왕권이 상당히 약했구나. 그래서 왕이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면 목사님으로서 아니면 성당에 다니면 신부님으로서 혹은 절에 다니면 스님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서 그 신자들의 종교적인 어떤 존경감, 신에 대한 경외감, 존경감 이런 거를 왕에게 이렇게 같이 엎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 풍백 운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다? 무슨 사회? 그렇죠. 농경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충 당군 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모습을 역사적 사실을 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최소한 BC 2333년에 시작된 고조선은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청동기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점점 성장해서 여기에서도 살짝 동그라미 칠 것은 여러 군장 사회가 통합의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여러 군장 사회니까 여러 부족들이 통합의 형식으로서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하면 BC 4세기에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나라 이름은 전부 다 한 글자죠. 그래서 영과 대립할 정도였는데 대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대립한다는 건 그래도 싸울만 한 상대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대립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서쪽 영토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해서 서쪽 영토를 상당히 상실하고 수도가 있는 지역도 다 장악당해서 당시 수도였던 왕검성이 천도에서 한반도 내의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립했다는 건 이게 왜 성장의 모습이냐 하면 당시에 연나라와 중국의 연나라하고 싸워볼만,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정도의 차이라면 싸우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같은 고등학생, 연나라도 고등학생, 고조선도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같았다, 비슷했다 만큼 그 정도로 고조선이 성장했었다. 근데 실제로는 싸워보니까 연나라가 더 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하는 와중에서 철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한 개 같이 봅시다. 이게 당시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지도예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연나라가 여기에 있는 요 연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은 이 큰 중국 땅덩어리가 7개의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이 7개의 나라들이 서로 이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나라라는 건 최소한 중국의 땅덩어리에서 7개의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나라하고 맞붙어져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에 고조선이 존재했던 것이고, 국경이 맞붙어 있다 보니까 연나라도 성장해서 팽창하는 와중이고, 고조선도 팽창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맞붙어서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웠는데 실제로 누가 이겼다? 연나라가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학습지 있는 지도를 좀 보면 원래 이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반도가 여기니까 이 만주벌판 거의 대부분을 고조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어디였냐 하면 이쪽 만주 쪽에 있는 여기에 수도가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연이 여기 있죠.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쪽 지역 대부분을 빼앗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수도가 도망와야 되겠죠. 도망와서 갖는 것이 지금의 평양 대동강 유역에 있는 이쪽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은 고조선으로서는 아주 가슴 아프고 뼈 아픈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100% 다 손해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연나라와의 대립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 고조선은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서 BC 3세기 경에는 부왕과 그 다음에 부왕 준왕, 그러니까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습입니다. 즉 세습이라는 건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왕권 강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습되기 이전에 어땠느냐 하면 왕이 죽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통합, 즉 부족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지니까 연합에 참여했던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부족장 회의를 엽니다. 왕이 죽으면. 그럼 각 부족장들이 부족장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왕을 선출하고 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왕권이 약하고 부족장의 힘이 강하다면 이제 이 세습을 했다는 것은 부족장의 그런 힘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건 이거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료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관료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관료제라는 건 즉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애들이니까 이것 역시 왕권 강화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점점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이고 우리 요 지도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고조선 관련 문화의 범위라고 적혀 있고 보면 비파용 동검, 세용 동검, 고인돌 이렇게 해서 특히 그 세형 동검, 비파용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을 보는 거예요.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비슷한 한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여기에 한 개 더 추가를 해주자면 한 개 더 추가하면 미송리식 토기도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여기 요 문제에서 나왔던 것이죠. 사실 요 문제에서 나왔던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또 연결되느냐 하면 확인해 줄 수 있는 고조선의 영역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물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한 개 봐둘 필요가 있는 것은 비파형 동검의 경우는 이쪽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 모두 다 해서 출토되고 있죠. 그런데 세형 동검은 한반도 내에서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형 동검을 한국식 동검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이 만주 지역까지 해서 이게 이제 고조선의 영역임을 나타내 줄 때 비파형 동검이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따라서 고조선은 생겨날 때 최소한 청동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세형 동검이 집중 출토되는 게 이 평양성 지역인데 이 평양성 있는 이 왕검성 이 지역에서 집중 출토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즉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쪽 지역으로 이동했구나. 평양 지역으로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했구나. 두 번째는 세영동검은 철기 시대 유적이죠. 그래서 철기 유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이동했는 이 과정 중에 고조선은 철기를 수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철기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위만의 집권과 철기의 보급을 살펴보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조선으로 내려와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의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서 유민이라는 건 이주민 집단을 뜻합니다. 이주민 집단이 와서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러 집단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위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위만 집단도 이때 같이 왔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고조선에 성장해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나간다고 했죠. 통합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족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 부족들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피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비록 여기가 중국 땅이지만 이쪽 연나라하고 제나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평화로웠느냐면 중국도 뭐 그닥 평화로운 건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거꾸로 이때 이주해 갔던 우리의 한반도인들이 다시 이제 못 살겠다. 중국 살기 너무 힘들다. 이래서 다시 이 고조선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고조선이 어느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됐다. 그러니까 다시 고조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유이민들 집단이 이주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유이민 집단들은 고조선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인재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시리아 난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주민들 난민들이 왔을 때 제주도에 그때 상당히 골칫덩어리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죠. 그럼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 라는 거죠. 근데 시리아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못 사는 나라니까 그렇다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유럽에서 집단 이주민들이 온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의 문제예요. 따라서 이 당시에도 중국에 많이 가 있던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들은 선진, 철기, 문화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서도 이들의 집단 이주를 아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 준왕이었는데 준왕은 이 위만 집단이 이주해오자 서쪽 변경의 수비를 담당하는 관직을 내려줍니다. 관직을 내려줘서 서쪽이니까 이쪽 지역이죠. 중국 지역의 국경 지역에서 가가지고 방어를 하는 관직을 주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위만이 그쪽 지역에 관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대해가지고 자기를 반겨주었던 준왕을 배신 때리고 준왕을 몰아내서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지만 이때 준왕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준왕은 남쪽으로 여기 있다가 남쪽으로 도망쳐 와서 이 삼한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연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이 파란색으로 일단 할게요. 연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에 철기가 수용이 되는데 요거는 일단 낮은 수준의 철기였고 중요한 것은 이 고조선의 경계를 기점으로 여기는 아직도 석기 시대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위만과 같은 이주민 집단이 오면서 선진 철기를 수용하게 되고 이 선진 철기를 가진 위만이 준왕을 내쫓죠. 그러니까 이 준왕은 다시 밀려서 남쪽으로 오면서 드디어 이때의 철기 시대로 철기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만의 이동은 전반적으로 우리 한반도 전체에 철기를 확산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위만은 이주해 왔죠. 중국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만조선은 여러분들 역사인가? 예요. 중국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 위만을 두고 중국인인가 조선인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만약에 위만이 중국인일 경우에는 위만 조선은 중국인이 세운 나라가 되고 따라서 중국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다? 중국 측의 주장이에요. 반대로 위만이 조선인인 경우에는 위만이 세운 위만 조선은 한국의 역사가 되죠. 한국인이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한국사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 한국사인 이유의 핵심은 위만이 조선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만 이끌고 위만을 포함한 위만 집단들은 머리에 상투를 하고 왔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는 중국인이 하나요? 한국인이 하나요?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머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상투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것 또한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하죠?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복장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위만조선인이 고조선인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붙인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나라 이름은 전부 다 뭐다? 조선이었어요. 따라서 조선의 국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와서 우리 한국을 점령해서 미국의 한 나라로 친다면 나라 이름을 바꾸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주로서 해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이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지만 여전히 조선이란 국호를 유지했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배층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세워진 뒤에 관직의 구성을 보니까 거의 뭐 99.9%가 조선인들이 계속 관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조선인이 아니었냐.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나라나 있던 이 제나라가 있던 이쪽 지역에 우리 한민족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실제로 이 진앙 교체기에 한국으로 고조선 지역으로 많이 넘어왔으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이 위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 위만의 직권까지 봤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반이고 또 생각보다 우리 올 1년 동안 선생님하고는 계속 이 정근대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점점 빨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좀 적응 기간이고 또 이 뭐죠? 온라인 계약이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위만 조선의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